우리는 실제로 존재하고 있습니까? 아베로에스에 대하여 실존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우리는 진짜 존재하고 있을까? 맹랑한 질문처럼 들리지만 세미하게 톱봐보면 만만한 질문은 아닙니다. 생존하고 있다는 자명함만으로 각자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고 장담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어둠 깊은 중세의 시간에도 실존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우린 죄다 인간이니까요. 하이데거는 존재의 시간에서 실존을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현 존재가 그것과 이렇게 또는 저렇게 관계 맺을 수 있고 또 언제나 어떻게든 관계를 맺고 있는 존재 자체를 우리는 실존이라고 이름한다. 하이데거의 이 말은 두 가지 측면에서 톱밥을 수 있습니다. 첫째, 살아있는 현 존재가 실존에 근접하는 조건으로서 관계의 문제죠. 관계 속에서만 인간은 실존합니다. 즉, 세계와 타자에게 개입하고 참여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각자 실존하는 셈이죠. 따라서 실존과 반대말은 비실존이 아니라 맹목입니다. 실존하지 않는 사태에선 실존 자체를 문제 삼을 수 없기에 실존의 반대말이 될 자격 자체가 없는 것이죠. 둘째, 존재 자체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언제, 어떻게 살아있음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실존적 위기에 직면했을 때 가능합니다. 실존적 위기는 두 가지 상황 속에서 도래하죠. 우선 생존이 절박한 상황에서 현실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실존적 위기와 마주섭니다. 의식주가 불안할 때 살아있음의 직접성은 살벌하게 감각될 수 있죠. 반면 생존의 위협이 감소한 상황에서 실존적 위기는 존재의 의미, 목적, 자유 등에 대한 형이사학적 소재들의 자발적이고 극적인 의구심을 갖게 될 때 출현합니다. 세계가 무엇인지, 나는 왜 살고 있는지, 제대로 사는 삶은 어떤 결인지와 같은 존재력적 문제를 따져 묻고자 할 때 실존적 위기로 가는 상황이 구성되는 것이죠. 생존의 문제에 묶여 살던 가난한 시절의 우리는 실존적 위기 속에서 관계의 소중함을 충분히 알고 살아있은 그 자체인 실존을 섬기며 살았으나 의식주의 문제가 해소된 현금의 상황에선 실존을 문제 삼을 기회는 자동으로 인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직 스스로 물을 수 있을 때에만 실존은 중요한 가치가 되는 것이니까요. 자, 그렇다면 질문합니다. 현재 우리는 어떤 실존적 위기 속에 사는가? 12세기 회복기의 중세 사람들에게도 우리와 유사한 실존적 위기가 있었습니다. 회복기의 중세와 세태기의 현대는 과도기라는 측면에서 유사한 것이죠. 모든 과도기는 이상과 현실의 불일치를 경험하며 신속한 대책 마련을 요구합니다. 12세기 중세인들이 발전하는 기술에 힘입어 성을 쌓고 도시를 재구축하고 교회를 세우며 무질서의 공간에서 질서의 공간을 장안한 이유죠. 제도를 만드는 것이 존재의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비제도적 장소에 대한 엄청난 불안이 12세기 중세의 정서며 실존적 위기의 동기였죠. 이 정서를 철학적 언어로 수렴한 철학자가 스페인의 거성 아베로이스입니다. 당시 아리스토텔레스의 의학과 자연과학 지식들은 실존적 위기를 극복하려는 실질적 대비책을 읽혔는데 아베로이스는 이 아리스토텔레스를 온전히 부활시켰죠. 그 고뇌의 흔적 속으로 살짝 들어가 봅니다. 실존하려면 본질에 우선 근접해야 합니다. 본질에서 이격된 실존은 불가하죠. 그런데 본질이란 무엇인가? 본질은 그것이 그것으로서 있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주어와 수어의 일치를 뜻하죠. 주인이 되는 말과 설명하는 말이 같을 때 그것을 본질이라고 명명합니다. 예컨대 신은 전지전능하다나 인간은 죽는다와 같은 문장에서 주어와 수어의 불일치는 검증 불가하기에 이 명제는 본질입니다. 본질만 찾으면 철학에 정립될 수 있다고 여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죠. 주어와 수어를 일치시키려면 수어를 분류하고 정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 수어를 묶지 않고서는 추상적 주어와의 대응을 정밀하게 잇기가 곤란하니까요. 자연과학이 발전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인간이란 개념과 생명이란 수어를 연결시키려면 생명을 구체화시키는 언어가 요구되는 것이죠. 동물과 식물로 분류하고 척추와 무척추로 구분할 수 있을 때 각각의 동물과 인간이 일치되는 지점이 수색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수어는 실질의 개념이고 그 실질의 개념을 다루는 학문이 자연과학인 터라 자연과학이 발달하지 않고서는 수어가 주어에 근접될 수 없죠. 12세기 회복기 중세 구체적 수어에 해당하는 인간의 개체수가 늘어나고 도시가 생존을 연장시켜 생존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게 되었을 때 개별자들이 현 존재를 묻는 실존은 새로운 화두가 됩니다. 간명하게 말하자면 먹고 살만해졌을 때 우리는 실존을 질문하죠. 이분 신화까지만 해도 본질을 앞에 두었습니다. 11세기까지는 공동체가
존재가 개인보다 중요했던 것이지요. 이분 신화와는 달리 아베로이스는 본질과 존재는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본질과 존재는 실존에서 하나라는 것이죠. 이 둘은 사고의 측면에서 서로 다를 뿐입니다. 실존할 수 없으면 본질에 근접할 수 없고, 본질을 톱보지 않고선 실존은 불가하죠. 본질은 보편적이고 실존은 개인적이기에 개인을 벗어난 존재의 본질은 죄다 허구입니다. 아베로에스를 최초의 계몽주의자라 칭하는 이유죠. 아베로에스는 실존에 접근하는 세 종류에 대해 설명합니다. 첫째, 수사학적 방식이죠. 수사는 말을 꾸미는 기술로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이론에 힘들어하는 범인들은 논리적 연관보다 강렬한 이미지를 요구하는데, 그 이미지에 합당한 언어를 주저하는 능력이 수사학이죠. 문맹률이 높은 시기에 적당합니다. 둘째, 변증적 방식입니다. 변증은 그럴듯한 말을 꾸미는 기술로 개연성으로 실존을 톱바보는 언어죠. 문학이나 예술적 접근이 이에 해당합니다. 위대한 작품 앞에서 실존적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 이유는 그것이 내가 현재 실존하고자 하는 의지를 변증적으로 공감시키기 때문이죠. 셋째, 논증적 방식입니다. 논증은 필연적 확실성으로 실존적 위기를 직접 감당하는 기술로 수사와 변증을 뛰어넘는 철학적 언어죠. 실존의 논리학을 구축하는 단계라 볼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계단처럼 위계적입니다. 역량에 따라 위상이 다르죠. 언어가 무르익은 정도에 따라 수사적, 변증적, 논증적 방식으로 실존적 위기의 통로에 각자 들어서게 됩니다. 어린아이는 수사로, 과도기의 학생은 변증으로, 절정의 스승은 논리로 실존적 위기와 접선한다고 예시할 수 있겠죠. 각자의 위상에 따라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기에 아베로에스는 다양한 글쓰기를 하였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책에 소주회, 중주회, 대주회를 달아 수준별로 실존적 위기에 대처하도록 도왔죠. 소주에는 수사 단계에 필요한 개요고, 중주에는 변증 단계에 요구되는 부연 설명이며, 대주에는 논증 단계를 위한 세밀한 분석입니다. 버틀란드 러셀에 의하면 이분 신화는 동방 쪽에서 명성을 얻었으나 아베로이스는 유럽 쪽에서 유명했는데, 이유인즉 유럽이 개별자의 실존에 대해 아주 오랜 시간 고민했다는 비유일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개인주의적 전통의 뿌리가 아베로이스를 통과한 것이죠. 이 탁월한 실력의 소유자에 대해 머리를 잠시 식힐 겸 소개해봅니다. 아베로이스는 귀족 가문의 자제로 1126년 스페인 코르도바에서 태어납니다. 당시 코르도바는 이슬람이 통치하고 있었으나 관용으로 기독교도와 유대교도까지 함께 살았죠. 11세기에는 도시 인구가 100만 명에 이를 정도로 융성했고, 한때 지중해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교 학자들은 코르도바로 유학 가곤 했죠. 이곳엔 두 세력이 전투 중이었습니다. 하나는 순수 신앙을 철학 위에 두는 보수적 아슈아리파였고, 다른 하나는 신화가 철학의 상생을 도모했던 진보적 무타질라파였죠. 무타질라파의 계보는 아비센나, 아베로이스로 이어지고 종교개혁과 르네상스의 효시가 되며 계몽주의 운동으로까지 이어졌으니 오늘날의 상식 곁에 아베로이스가 작동하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1153년 아베로이스는 북아프리카로 갑니다. 그곳에 새로운 대역을 세우라는 왕명을 받았죠. 여기서 얍쿠 유수프를 만나는데 그는 아베로이스의 재능을 알아본 권력자였습니다. 아베로이스는 덕분에 이분 신화처럼 여러 곳을 방랑하면서 학문을 진척하지 않아도 되었죠. 아베로이스는 보호된 환경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책 거의 전부를 주해합니다. 한 사람이 했다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의 성과였죠. 이 주해서들이 유럽에 수입되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13세기 이후 부활하여 자연과학과 논리학을 발달시켜 교회의 권위에 도전하는 철학을 수립시키기도 하고, 반대급부로 토마스 아퀴나스와 같은 스콜라 철학의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초로의 나이였던 1185년 후원자 유수프가 죽었으나 새로운 권력자로 등극한 유수프의 아들 만수르는 아베로이스를 아버지만큼 아낍니다. 10년도 권력의 비호 속에서 아베로이스는 학문을 이어갔죠. 그러나 만수르마저 죽은 1195년부터는 상황이 바뀝니다. 스페인의 종교적 분위기도 달라졌죠. 이베리아 반도에선 그리스도교의 십자군이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위축되는 이슬람은 보수화되었고, 그들의 눈에 아베로이스는 신의 계시 위에 인간의 이성을 위치시킨 위험한 이단이었죠. 더 이상 권력자의 비호를 받지 못했던 노년의 아베로이스는 결국 보수주의자들의 표적이 되었고, 자신이 대법관으로 있던 코르도바의 법정에서 죄인이 돼 굴욕적인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70대 노인이었죠. 그의 책은 금서대에 불태워졌는데 다행히 죽기 전에 사면을 받습니다. 아베로이스의 업적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는 72세의 나이로 쓸쓸히 임종하는데 죽은 그의 몸을 노새 한 마리가 금지된 그의 책과 함께 고향 코르도바로 데려다 주었다고 전해집니다. 희생양을 양산해 권력의 기반을 다지는 폭력적 행티는 예나 지금이나 아니란 인간들의 특기죠. 아베로이스는 보편자가 개별자의 바깥에서 스스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학문의 목적은 본질을 아는 것이 아니라 개별 사물에서 그 진료를 개별적으로 만드는 본성을 추상함으로써 사물을 보편적 방식으로 아는 것이라 보았죠. 개별자의 실존이 상실된 보편자의 본질은 철학적 가치가 될 수 없다는 이 논리는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는 그 유명한 사르트르의 명제와 닮았습니다. 보수 세력들이 아베로스와 사르트르의 철학을 탄압한 이유죠. 기존의 질서를 지키는 자들에겐 개별의 실존보다 지배질서의 재생산이 언제나 중요한 화두니까요. 또한 아베로스는 영혼과 육체가 논리적으로 구분되지만 실제에서는 함께 고려돼야 한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까지 적극 수용합니다. 영혼도 육체와 꽃 같은 밀도로 중요한 본질이기 때문에 낱낱의 인간은 신에게 의지하지 않고 존재를 실현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인간은 각자에게 주어진 실존적 위기를 스스로 극복할 수 있을 때 존재라는 본질 곁으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뭉치면 사는 세상은 위기의 순간일 뿐 제도가 정비된 뒤엔 개별자의 배점과 근성이 더 중요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12세기 중세나 21세기 현대와 같은 과도기의 세계에서 실존은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68혁명의 주요 기드브르의 책 스펙타클 사회 118번에 박힌 니체의 말을 전용한 문장을 읽어봅니다. 와해되는 것의 중심이 아니라 상승하는 것의 외곽에 있는 것이 낫다. 12세기 중세 때도 실존은 탄압받았으나 망각되지 않았고 21세기 현대에도 실존은 잠재력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12세기엔 개별자의 실존보다 신의 보편을 증명하는 것이 주류로 편승하는 요령이었고 21세기엔 개별자의 존재보다 체제의 본질을 아는 반지빠른 학문이 대접받고 있습니다만 손끝만한 이득에 봉사하는 견눈질의 학문은 와해되는 것의 중심이기에 실존을 자극할 순 없죠. 와해되는 것의 중심이 아니라 상승하는 것의 외곽에 있을 때 실존의 문제는 천착될 수 있습니다. 상승의 기운만이 실존을 단지 개념이 아니라 내 몸을 감싸는 체험으로 받아낼 수 있기 때문이죠. 실존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묻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현재 우리가 급급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을 소비하기보다 철학을 논하고 시를 느끼며 그림에 감명받아야 하는 이유죠. 개별자를 옹호하려다 탄핵당했으나 실존주의와 르네상스와 계몽주의라는 이름으로 시대의 위기마다 부활하는 아베로이스처럼 시대의 주류적 분위기에 적응하는 삶이 아니라 변방이라 해도 상승을 영원한 장소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배짱 높은 근성들과 조화는 생생한 나날이 되길 기원하며 안녕. Paper Renaissance